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그 노인은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 낡은 운동화.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모습도 아니었고 굳이 신경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널에 항상 7층 버튼이 먼저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제가 타는 시간마다 그가 있었고 제가 내리면 정확히 7층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층 복도는 짧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늘 제 뒤를 따라 걷다가 복도 끝까지 갔다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볼일이 끝난 사람처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제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상자를 들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 형광등 아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택배 송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을 한참 바라보는 모습이 괜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상자를 들자 그제야 고개를 돌려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이유 없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괜히 초인종 카메라 앱도 설치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그가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7층 버튼이 켜진 패널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우연히 같은 층에 사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타는 건 아닐까? 괜한 상상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어캠은 괜한 예민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설치한 장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노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층에서 몇 번 마주친 낯선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택배를 바라본 것도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이유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알림이 울린 건 설치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7분. 현관 앞 움직임 감지. 화면을 켰습니다. 흑백 영상 속 제 현관문 앞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송장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읽는 사람처럼 고개를 가까이 숙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손을 들어 도어락 키패드를 한번 눌렀습니다. 숫자 패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잠금 표시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센서를 슬쩍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릴 리 없다는 걸 확인하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본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사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남의 집 도어락을 확인하는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카드키를 찍고 정상적으로 공동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임시 출입 카드, 공실 관리용 카드였습니다. 외부 침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 중 하나가 분명 제 집 앞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가기도 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미루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면 마주치는 횟수가 줄어들 테고 의도라면 여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을 늦춘 날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7층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올라가 기다리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층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띵!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익숙한 사람처럼 곧장 복도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집 쪽이 아니라 복도 끝, 몇 달째 비어있는 공실 앞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단이 붙어 있고 평소엔 먼지가 쌓여 있던 집. 그가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열쇠가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억지로 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가득 들어 있는지 모서리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걸어 나오던 중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복사본이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같았습니다. 무심코 상단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하루아침에 망했다고만 들었던 회사. 어릴 적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 어머니가 밤새 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 공실에서, 왜 아버지 회사 서류를 들고 나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창고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사할 때도 버리지 못했던 가족 앨범과 옛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회사 창립식, 직원 회식, 단체 사진.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눈매와 인매가 똑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노인.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 이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사람.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한 번만 만나면 끝장을 보겠다고 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이 있는 층 공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어케 말림. 화면을 켜자 복도 끝 공실 문이 다시 열리고 그가 또 다른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제 집 쪽을 한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름을 확인한 뒤로 잠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노인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사진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느낌이나 기억만으로는 20년 전 일을 다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도어캠 영상과 새벽 시간대를 정리해 보여주자 직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실제 출입 기록이 남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카드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 새벽 시간, 7층 같은 카드 번호, 임시관리 카드 3, 공실 점검이나 중개용으로 쓰는 공용 카드라고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나 부동산에서 잠깐 사용하는 카드라 특정 개인에게 따로 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거의 매일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 전후로만. 직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시간에 관리팀이 올라갈 일은 없는데요. 누가 쓰는 거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사용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기록도 없고 반납 기록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계속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연결됐습니다. 공실 출입, 새벽 이동, 서류 상자, 분리수거장 폐지 더미. 그는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옮기고 버리고 없애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소장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요? 가끔 올라가서 종이 박스 같은 거 정리하던데요. 오래된 서류라던데. 종이 박스? 그게 전부 서류였던 겁니다. 그제야 그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이유, 사람 없는 새벽 시간만 고른 이유, CCTV 사각을 따라 움직이던 동선, 전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료를 정리하고 흔적을 지우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집 앞에서 멈춰 섰던 이유도 떠올랐습니다. 택배 송장, 서정호, 아버지 이름과 같은 성. 그는 분명 그 이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카메라 쪽을 올려다보고 도어락 키패드를 눌러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던 겁니다. 문을 열려던 게 아니라 안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려던 행동.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혹시 피해자 가족이 여기 사는 건 아닐까? 그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묘하게 상황이 뒤집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해자였고 증거를 숨기러 돌아온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확인하는 것.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전 회사 자금 사건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망치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번듯한 로펌 건물이 아니라 오래된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판례집과 서류 파일이 빼곡했고 커다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보다 실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파일 박스를 통째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료, 오래된 사진, 공실 CCTV 캡처, 도어캠 영상,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까지 며칠 동안 모은 것들을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기준으로 종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금 인출일, 연락 두절 시점, 부도 처리 날짜, 하나씩 선을 긋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경영 실패 흐름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린 패턴이에요.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진 뒤 사라졌다는 기록을 짚어주었습니다. 전형적인 횡령이나 자금 세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가 재개되면 금융 추적은 가능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마법처럼 자료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 그게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공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태식이 아직도 서류를 들고 다니며 새벽마다 버리고 있다는 것. 변호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단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네. 범죄 수익을 계속 보관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현재 진행형 범죄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끝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수사 요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 넣으시죠. 그날 바로 형사과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태블릿 화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서명했습니다. 접수 완료 메시지가 뜨자 사건 번호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도장도 종이도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숫자 하나가 제 휴대폰에 남았습니다. 그 번호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제 기록이 남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출한 폐기 서류와 영상 자료를 검토했고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금융 기록도 조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이 났을 겁니다.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추적하는 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1층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급히 올라탔습니다. 품에 낡은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쫓기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걸. 형사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접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담당 수사관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출한 영상과 자료를 검토했고 공실 출입과 폐기 행위가 반복되는 점이 수상하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관리사무소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형사 2명이 건물을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과 CCTV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새벽 1시 40분 강태식이 공실에서 나옵니다. 양손에 종이 상자를 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카메라가 적은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 분리수거장. 상자를 뒤집자 종이 뭉치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서류, 낡은 파일, 오래된 장부. 형사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저건 생활 쓰레기가 아니네요. 다음 날 새벽 수거 전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분리수거장을 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폐지 더미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계약서, 거래 명세서, 통장 사본, 전부 20년 전 날짜, 그리고 낯익은 회사명이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증거 봉투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사무소 확인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괜히 더 현실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확보됐습니다. 참고인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몇 번 찍어도 공동 현관이 열리지 않는지 출입기에 계속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삑, 삑, 인식 실패음만 반복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시관리 카드를 정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먼저 올라가 있던 사람이 이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20년 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막막함이 조금씩 저 사람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문자였습니다. 강태식 씨 출석 요구 예정. 추가 자료 확보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도망칠 시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에게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는 연락은 며칠 뒤 다시 왔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공식 수사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공실 출입 기록이 문제되자 임시관리카드는 모두 정지됐고 새벽 시간 외부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날 저녁 로비 출입기 앞에서 누군가 계속 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삑, 삑, 삑. 인식 실패음만 반복됐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하더니 결국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늘 먼저 올라가 있던 사람이 이제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접수됐고 강태식 명의와 연관법인 재산에는 처분 금지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지분과 토지 지분 몇 건,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형사도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금융기록 조회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벽에 기대 서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내려다보며 계속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7층 버튼 대신 1층을 눌렀습니다. 잠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사람처럼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두려워하는 쪽이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걸. 띵! 문이 열리자 그는 말없이 내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등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주중 소환조사 예정.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조용히 지나간 뒤 월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히 주위를 살필 필요도, 먼저 눌려있는 버튼을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평범한 몇 초가 이상할 만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제야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